시작됐어요. 하세요. 아, 인사도.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나와서 오늘 연주도 하고 그런 거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참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김봄소리 씨가 89년생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여자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87, 8, 9 년생들이 굉장히 많고 되게 잘하죠. 맞아요. 왜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하면서 이제 세계가 좁아지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네. 또 콩쿠르의 어떤 여신이잖아요. 아니에요. 웬만한 콩쿠르에서는 사실 입상자 명단에 다 들었죠. 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ARD 콩쿠르, 또 차이콥스키에서도 5위 했고, 또 몬트리올. 제가 빼먹은 거 빨리 해보세요. 또 작년에 비엔니아프스키. 비엔니아프스키 2위. 네. 그리고 작년 말에. 처음에는 센다이로 시작을 했고, 맞아요. 2010년에. 네. 그러고 나서 그 해 말에 시벨리우스. 시벨리우스 콩쿠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차이나의 콩쿠르 하고, 하노버 콩쿠르. 네. 그러고 생각이 잘 안 나요. ARD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되게 빨리 이렇게 입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그게 노출이 빨리 된 거지 사실은 경험이 없으면 조금 처음에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나가서 안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딱 어떻게 하는 건지 깨달아서 이제 그때부터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 보면 막 30번씩 막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봄소리 씨는 그럼 2010년 시작해서 6년 동안 몇 개 콩쿠르? 저 한 13개 정도 나갔더라고요. 벨기에에서 열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랑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겹쳤죠. 1차 전에 프리스크리닝이 있었어요. 되게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0명 정도 뽑는 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퀸 엘리자베스에서 열리는 다른 갈라 콘서트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1차 하기 전에 프리스크리닝만 급하게 하고 다시 벨기에에 와서 연주를 차이코프스키 곡을 협주곡을 하고 하고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갔었어요. 이러려고 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그때 사실은 그거를 제가 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도 입상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었으면 못 나갔을 거예요. 막 지금 악보도 안 외워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틀리면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어떤 결과에 이제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콩쿠르 나가는데 근데 그때는 정말로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잘 마치고 나오기만 한다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잘 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정말 많은 거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바라던 거는 정말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봄소리 씨 이력을 보면은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졸업, 그 다음에 줄리아드 석사가 지금 석사를 5월에 졸업하고 작년 5월에 그리고 지금 아티스트 디플로마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학교, 학교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연주자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콩쿠르를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연주 기회가 계속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인가요? 어땠어요? 국제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노출될 기회가 전혀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연주를 불러줄 수가 없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영상도 없고 콩쿠르 하면서 제일 좋은 게 라이브 스트림이 다 되니까 메디치 TV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디치 TV라는 게 유럽의 예술
예, 네. 예술 채널 뭐 이렇게 맞아요. 설명을 해나 그렇죠? 네. 네. 그냥 좋은 학교만 나왔다고 네. 해서 연주가 당연히 연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커리어가 되는 거는 아니니까. 네. 왜냐면 같은 학년에 30명이 다 연주자를 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콩쿠르를 한다고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무얼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겠죠. 자기가 특별한 뭐가 있어야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렇죠. 뭔가 나를 원할 때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니까 네. 자기만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소리가 특별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별한 음악적인 색깔 그런 거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늘 첫 곡으로 가져온 네. 곡도 약간 이렇게 분석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라고. 네. 분석적이라고까지 거창하게는 아닌데요. 막 화성 분석하는 건 아니니까. 화성 분석도 해도 돼요. CG 깔아드리게. 잠 오실 것 같은데. 이게 시마노프스키 폴란드 작곡가예요. 시마노프스키가 작곡한 미스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3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번인데 아레투사의 셈이라는 제목이에요. 아레투사의 셈. 네. 그게 신화이거든요. 미스 신화. 네. 남자의 시각에서 그린 음악이에요? 누구의 시각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레이션도 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장면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니까 더 많이 와닿고 저가 연주하기도 더 편하고 좀 자연스럽게 되는 방향으로 항상 해석을 어떻게 하거든요. 해석했는지 한번 아까 반주자의 내레이션부터 시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설명하면서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악보를 넘기고 있을게요. 네. 처음에 이제 피아니스트가 이제 뭔가 안개를 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드라이아이스 깔리는 그런 드라이아이스 좀 없나요? 그런 효과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나레이티브한 그런 부분이고 약간 옛날 옛적에 그 아름다운 아르테미스의 시녀가 살았는데 알페이우스가 보고 반한 어떤 그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아직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놀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이제 사랑에 이제 마주치게 된 장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진짜 막 그러니까 열정적인, 열정적인 어떤 네. 사랑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사랑에 빠지는 부분.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남자가 구애를 하면서 그 시녀에게 엄청 이렇게 들이대는 어떻게 들이대는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네. 그리고 또 그 시녀는 도망가요. 그게 싫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스토커 같이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하고 피아노가 주고받으면서 그게 남자 여자 이렇게 들리는 약간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한번 그 다음 장면 들려드릴게요. 사실 이 장면이 뭐냐면 시녀가 아르테미스한테 찾아가서 저 남자가 너무 쫓아다녀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그러면 너를 샘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레투스한테. 그래서 샘으로 만들어줬는데 이제 남자는 그 여자를 못 잊고 계속 막 엄청 쫓아다니다가 그냥 강물이 되어서 샘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강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뜨르랑 뛰어든 거예요, 남자가. 정말, 네. 그 다음 장면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진짜로 이게 물에 뛰어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바이올린이 이제 남자가 물에 빠져서 이제 꼬르르르르르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트릴 소리가 마치 그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사실은 재연부라고 볼 수 있는데 둘이 마침내 만난 거예요. 거기 밑에서 샘에서 만나서 이제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한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연주하면서 칠 때 끝은 또 어떻게 나는지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전설적인 정말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 선생님의 제자로도 네.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스타일로 레슨하세요? 정말 열정적인 스타일로 그래요?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우세요. 특히 신입생들은 이제 너무 대가이신 네. 선생님이니까 일단 그 기회도 벌써 눌려요. 네, 네.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막 레슨 전만 되면은 애들이 막 다 입술이 파래지고 막 이런 네. 부작용이 있을 네. 만큼 굉장히 무서우세요. 자세, 기본기 이런 것부터 가르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자세가 어떻게 고쳐져요? 좀 예를 들면 네. 이제 이것도 다 과학이잖아요. 과학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선을 이제 활털로 마찰을 시켜서 이제 송진을 발라가지고 마찰을 시켜서 소리를 내는 건데 이거를 누르게 크게 내고 싶죠. 이렇게 작게 내면 되지만 크게 내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힘을 빼고 네. 하면 진동되는 그 정도가 훨씬 넓어요. 커져요. 네. 예, 그래서 더 멀리 소리가 더 나가요. 넓은 그리고 느낌이 나네요. 예, 예. 그래서 팔꿈치를 손목보다 낮춰서 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그거를 제일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연주자들이 평생 정말 찾아서 공부하고 시간을 들이는 그 좋은 소리라는 거. 네, 그쵸? 그걸 그거의 보여줄 수 있는 기본인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신동으로 출발한 그런 케이스는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런데 20대 중반 시절부터 갑자기 이름을 확 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연주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감사합니다. 시절에는 어떤 과정으로 바이올린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덜 알려져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걸 좀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악기를 바이올린만 한 거는 아니고 네.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같이 했고 네. 플루트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발레도 했었고 바둑도 너무 좋아해서 바둑도 뒀어요? 지금도 들 줄 알겠네요. 네, 지금도 대학교 네. 시절에도 뭐 동아리 네. 활동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바둑 동아리? 그리고 학교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서울대 바둑부. 그러니까 바둑, 플룻, 발레. 네, 지금 좀 적어볼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들려줄 곡은 네, 제가 지금 연주해드릴 거는 오프스 넘버 7, 그러니까 79번 네, 네. 이고 6개가 묶어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번이에요. 제목이 있죠? 추억이라는 예. 곡이고 네. 이 곡은 시벨리우스 콩쿠르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시벨리우스 네. 콩쿠르를 하러 핀란드에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시벨리우스 생가 아이놀라라는 곳을 네, 가봤는데 시벨리우스 방에 가보면 호수가 이렇게 보여요, 앞에.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그 주변에 없고 네. 그냥 자연이고 핀란드가 워낙에 자연이 이제 잘 보존되어 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여기 그대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그래요. 또 어떤 한적한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